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변하는 여론이 아닌 불변의 변하지 않는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으로 헌재는 정령 공의의 재판이 아닌 마녀 사냥과 정치 재판 및 여론 재판으로 향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령 공의의 재판이 아닌 마녀 사냥과 정치 재판 및 여론 재판으로 향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공의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 같이 이렇게 공통으로 쓰여집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우린 조금 다르게 쓰는 그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그분의 판단력을 믿고 그분의 판결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들은 바로 이 공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임무를,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위에 따른 공평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에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리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면 행위가 나빠도 슬쩍 봐주고, 나와 사이가 안 좋으면 행위를 더 부풀려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가 심판하는, 판결하는,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행위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여론에 밀려서가 아니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할 수도 없죠. 확인된, 그래서 알려진 행위대로 그렇게 판결하라. 하나님은 충분한 검토 후에 판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아시죠? 죄악으로 심판받은 성읍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그들의 죄가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려가서 살펴보셔야만 됩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단번에 아시는 분이신데,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위치에 낮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공의롭게 판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그건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도 율법을 범했을 때 그때 판결을, 심판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법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민심 이런 게 아니라 법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론 때문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사회적인 용어로 법치죠. 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근간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법관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아요. 뭐 다 잘 아시는 거고 일반 상식입니다만은 그렇게 다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사를 이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덤탱이 씌우는 수사, 그런 수사 있지 않습니까? 거짓을 양산하는 언론, 또 그 거짓을 쉽게 거르지도 않고 수용하는 사회, 거짓 소문들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버리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불성실하고 거짓된 언론,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쉽게 그냥 수용해서 한 사람의 그 명예, 그 인권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회, 거짓된 사회, 이게 우리의 언론과 우리의 사회에 특별히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준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제 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반발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견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인용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의 대가로 내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론임내 하면서 무슨 언론의 자유네 하면서 비방하는 게 있어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을 막 그냥 사실처럼 말하고, 아니 그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죠.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말로만이 아니에요. 펜으로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재판관에게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106편에도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개인, 사회, 국가는 성경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 사회가 복된 사회,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 되기 위해서 공의를 지키고 항상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재판관은 공의에 기초해서 판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뭐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재판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재판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불공정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잘못됐는데 가난한 사람이 잘못됐는데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네, 성경은 공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불공정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라. 사람 보고 편들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재판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국가가 그 책임을 그들에게 판단할 책임을 주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위치에 서서 이 사법의 업무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그들을 재판장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무엘하 23장에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표자로,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혹은 사법부의 지도자로, 의회 지도자로, 공무원으로 삼아야 되는가?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 매우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을 뽑아라. 잠언 31장에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4절은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자,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뇌물죄로 잡아넣기 위해서 특별히 특검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뇌물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면 행위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엮어서 뇌물죄를 만드는 것은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엮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봐주기 수사나 판결도 안 되고 또 억지로 올가매는 수사나 판결도 안 됩니다. 그건 불공정한 것입니다.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박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때,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를 잃어버려도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아주 큰일 난 사회입니다. 검사나 변호사들이나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어요. 뇌물 받고 친인척 간의 비리 그냥 부정부패한 사회.
진실하게 판결하는 그 판사도 없고, 진짜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사회 모습을, 유대 사회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가 썩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사법부가 썩는 현상이 나옵니다. 검찰이 썩고, 또 법원이 썩고, 헌재가 썩고, 공의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 설교자가 뭐 개인적으로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판사들이, 검사들이.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는 대공지정,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게 그런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다. 네, 바른 말입니다. 네, 그렇게 정말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이 판결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그 어떤 자료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 자료는 첫째는 증인들을 이제 신문해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헌재가 스스로 이 판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이제 받아서 참고할 것입니다. 이미 요청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이 이 헌재의 판단의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는 그 신문 받는 그 사람들은 또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이 헌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국회의 소추 기록물입니다. 국회에서 탄핵하고 탄핵의 근거로 마련한 그 소추 기록물, 그걸 이제 헌재가 받아서 그것도 역시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의 수사 또 그들의 발표 내용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헌재가 자신의 이 재판 절차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검찰, 법원, 특검, 뭐 자기 자체 조사, 신문 뭐 등등 재판 절차 이런 걸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 지금 비판이 많습니다. 이번에 특검은 상설 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하는 것입니다. 상설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서 특별 검사를 이제 추천하는데 이번에는 여당은 전혀 배제하고 야당만 그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해도 두 사람 다 야당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탄핵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 기소하기 위해서 내놓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굴 택하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사실상 힘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야당이 둘 다 어느 걸 택해도 그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기소할 사람들을 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중립적인 위치에.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기소받을 만한가? 그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야당만 추천했으니까. 대통령을 반드시 기소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의회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 양당이 이제 서로 협의해서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야당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많습니다. 왜 여당에서 야당만 추천하는 이런 별도 특검을 이번에 특별히 택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 집중해서 거기에 일하는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볼 거예요.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 재벌들
오늘 아마 한국에서 벌써 발표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재용 회장 걸면 그 다음에는 이 박 대통령과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뇌물죄로.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특검. 자, 여기에 대해서, 지난 2, 3일 전에 1월 13일에 정규제 TV에서 대통령 변호인인 황성욱 변호사가 나와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황성욱 변호사의 문제 판결 감시 이런 제목으로 정규제 TV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인터넷 TV입니다. 정규제 씨는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입니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고 또 그렇게 주위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또 확신에 차이고 또 예리한 그런 비평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노란 동그라미가 이제 그려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방식이나 여러 가지 발표 자체가 좀 정도를 벗어난 수사 방식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좀 정도를 벗어난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안에 행간을 읽어봐야 됩니다. 특검이 수사하는 지금 방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발표를 툭툭 갖다가 던져요. 네,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이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게 좀 정도를 벗어난 수사 방식이 아니냐 한 논란이 있다. 이유는 이제 뇌물죄로 잡아내려고 하는 박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뭐 뚜렷한 것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특검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블릿 PC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서 보이콧되어 있다. 태블릿 PC는 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로 알려져 있는 JTBC가 이제 최순실의 태블릿 PC다고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문제 태블릿 PC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JTBC가 조작을 해서 자기네 자사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있는 그것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 태블릿 PC 어디서 뭐 가져왔는지 하여튼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 조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대사기를 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일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할 때 이 문제 이 태블릿 PC를 그 태블릿 PC는 이 최순실 같은 사람은 그거 내 거 아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새로 또 나왔다 하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이제 뭐 태블릿 PC 또 최순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순실은 난 그것도 내 거 아니다. 난 태블릿 PC 할 줄도 모른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검찰이 거짓말 하든지 JTBC가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최순실이 거짓말 하든지. 근데 최순실이 너무 찍혔으니까 네. 사람들이 최순실 얘기를 잘 안 듣죠. 자, 여기 지금 그러면 이 JTBC는 어떤가? 변희재라고 하는 그런 이 미디어의 이 워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능한 분인데 이 JTBC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하는 걸 밝혀냈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손석희 사장, JTBC의 손석희 사장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고 자백을 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그거 보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볼 때 이건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입니다. 검찰은 조사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시간 없다, 뭐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가지 말고 떳떳하게 또 법원도 보이콧하지 말고 이거 채택해서 이것도 이 재판 절차 가운데 하나로 넣는 것이 떳떳하고 보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완전히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태블릿 PC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이런 JTBC 같은 이런 언론이 대백주 대낮에 어떻게 이 대국민 사기극을 그렇게 벌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그냥 가만히 국가 권력이, 이 사법부 권력이, 공의로운 권력이 그걸 그만 놔둬요? 조사해야죠.
검찰이 아직 손도 안 댔다고 그러는데. 변희재 씨 말에 의하면 검찰과 JTBC가 공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수치입니다. 검찰이. 왜 자기의 수치를 먹기 위해서 이제는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 같은 사람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분명히 좀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지금 황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 측의 요구가 계속 묵살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 측 요구를 자꾸만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네. 발언하는 거 잠깐 묵살해요. 약간 유감이다. 이게 섭섭한 감정을 여기 우회적으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측이 굉장히 묵살된다. 그것 때문에 좀 속이 상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헌재에서 말이죠. 공평한, 공정한, 공의로운 그런 그 헌재의 이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정규재 주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유감 정도가 아니라 약간 유감입니다. 묵살당하니까 유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묵살당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굉장히 편파적이다. 헌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신문기사 제목만 봐도 예단이 된다. 언론들이 보도할 때 신문기사 제목을 얼마든지 아주 부정적으로 비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아주 또 지저분한 러시아에서 리츠 칼튼 호텔인가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 네. 그것도 영국의 무슨 정보원이 전해졌느니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어떤 인터넷 웹 거기서 폭로를 했고 그걸 이제 CNN이 또 가지고 와서 또 보도를 하고 이러고 이제 그걸 또 대통령한테 또 대통령이 선출된 이 트럼프한테 따지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처음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가 화를 낸 거죠. 네.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거짓된 기사를 그냥 당신 언론들이 보도할 수 있느냐고 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도 이게 문제예요. 조선일보 우파인데 네. 보수주의인데 여하간에 트럼프하고 보수주의 그쪽이 함께 지금 돼 있는데 꼭 좌파 신문 같이 보도합니다. 꼭 리버럴 신문, 미국의 리버럴 신문하고 똑같이 보도를 해요. 그래서 엑스파일 때문에 한 방 먹은 트럼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부터 트럼프를 꼭 미국의 리버럴한 이 언론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트럼프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이 조선일보가 이게 보수냐, 이게 리버럴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거기 특파원, 조선일보 특파원이 거기에 팍스뉴스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팍스뉴스는 싹 빼고 다른 리버럴한 신문들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써요? 조선일보가. 때로 리버럴하게 보이는 거죠. 우린 지금 그걸 다 본다고요. 여기에서 30년 동안 이 북미 생활을 하면서 홍보하면서 목회하면서 그걸 다 봐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식으로. 네. All Right Fact라고 하는 팍스뉴스의 한 프로그램에 미국 전체 케이블 뉴스 가운데 케이블 채널 가운데 인기가 10여 년 동안 부동의 1위였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그런 분이에요. 오라일리라고 하는 분이. All Right Factor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저분한 이런 이야기, 무책임하게 이런 것을 언론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인터뷰할 때 거기에 공화당의 린치 그래햄 의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번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떨어졌지만 중도 하차했지만 아주 트럼프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얘기. 왜 그런 언론이 그런 것을 무책임하게 보도하느냐고 CNN을 둘 다 그렇게 공박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언론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책임하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오라일리 같은 사람 없어요? 언론인 가운데? 왜 그렇게 없습니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팍스뉴스 탄생시켜야 돼요. 탄생시켜야 됩니다. 한국의 보수당 가운데 미국의 티파티 같은 그런 아주 애국적인 그런 아주 당 안에 당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수주의가 지금 아주 질이 멸렬해졌는데 이런 때가 기회입니다. 팍스 뉴스 어떤 보수주의자 가운데 자본 있는 사람이 머독스 같이 그렇게 좀 아주 포부 있게 배포 있게 진짜 아주 정통 보수 그 타협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국판 팍스 뉴스가 나오기 바랍니다. 여기 정규제 TV 같은 게 있는데 좀 더 기업화된 아주 정말 그 완전히 24시간 그렇게 뉴스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좀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신문 기사 제목만 봐도 예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이 틀어주는 녹음 파일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들려주니까 오해를 사게 한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짜깁기 편집을 하죠. 네. 그리고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의 말이지만 자기는 박 대통령 변호사지만 이 말에 팩트가 담겨 있다. 자기 측의 말이지만 그래도 자기 말에 팩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팩트가 중요하죠. 즉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제 TV뿐이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들이 자기들의 이런 그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주장을 받아주질 않아요. 이 잘못입니다. 불러서 얘기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일단 얘기를 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주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들이 오보, 과장 보도, 추측, 악의적인 편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평가하고 마치 독일의 괴벨스가 이게 독일의 나치의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괴벨스, 아주 악명 높은 괴벨스가 나에게 한 문장만 다오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말이죠. 한 문장만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비방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한 문장을 잘 재구성해서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덤터기로 뒤집어 씌우는 일을 언론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인이 보수적인 언론인이 여기에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일반 사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정말 이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대신 생명을 바치시고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책인 성경도 자살을 조장하고 자살을 유인하고 자살을 방조하고 자살을 아주 강요하는 그런 책으로 싹 탈바꿈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쪽 저쪽 빼서 짜깁기 하면 한 구절 가지고 몇 가지, 세 가지만 가지고도 그렇게 예를 들면 자살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자살 아주 그냥 그 유인책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책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죄의 책감 때문에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게 묘사한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고자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짚어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 딱 이걸 짚은 겁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이구, 이렇게 되면 날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라는 그런 말인가, 오늘. 네. 아유, 내가 잘못 짚었지. 네.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 탁 또 짚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온 구절은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목매어 죽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가서 목매어 죽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앞에는 가룟유다가 그렇게 그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걸 묘사한 것이고, 여기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입니다. 강도 만난 자, 그를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서 나귀에, 자기가 내리고 나귀에 태워서 이제 그 여리고로 내려가서 거기에 여관에서 그를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또 그것도 내겠다.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스럽습니까? 이 선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너도 이같이 해라. 이웃에게 이렇게 선한 이웃이 되라. 이 말씀한 것이거든요. 가서 뭐 목매달아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가서 너도 이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걸 완전히 목매달아 죽이나 이런 식으로 촉촉해서 만들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목매달아, 이거 아닌데. 세 번째, 그래서 또 딱 짚었습니다. 그때 나온 구절이 이겁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 가서 목매어 죽어라. 너도 가서 그런 일을 하라. 세 번째는 너는 속히 하라, 그 일을. 네. 가서 빨리 목매다가 죽어라, 자살해라. 아니,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은 또 목매다가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유다에게 네가 날 팔 것을 알고 있다, 배신할 것을 알고 있다, 가서 내 하는 일 속히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도 한 문장 한 문장을 짜깁기 하면 아주 본뜻과 완전히 다른,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 구원의 책인데 멸망의 책이고 자살이 방조하고 자살 유인하는 책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책을 이렇게 진짜 그 아주 나쁜 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물며 사회에서 사람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못 잡겠습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견해가 다르고 나하고 어떤 사상이 달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사람을 잡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초점이 그겁니다. 많은 애국 진영에 있는, 지금 태극기 가지고 이 집회하고 있는 그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대통령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지만 그 행위대로, 그가 잘못하지도 않은 걸 덤터기를 씌워서 올가미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걸 용납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의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황 변호사는 아무래도 이것은 정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번 헌재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헌재 재판을 공의롭게 지금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찬물을 끼얹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금 헌재에서 변론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 측에서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느끼는 정치 재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재 주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재가 마녀 사냥 일수는 없으나 헌재가 몰아가는 모양새는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약간 기울어져 있는, 좀 완곡한 표현이죠.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
유죄, 박 대통령의 유죄,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거 입증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솔직한 느낌을 말을 했습니다. 한 분은 몇십 년을 아주 그 신문사의 주필로 그렇게 기자로 주필로 살아왔던 분인데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보는 눈이 지금 매우 우려하고 또 부정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마녀의 법정화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마녀 사냥하는 법정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정주필이 말을 합니다. 황 변호사는 정치재판 느낌을 받고 있다. 강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강하게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은. 네. 또 여기에 지금, 그 정주필은, 마녀의 법정화하고 있다.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제목으로 헌재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고 마녀 사냥이나 정치 재판이나 혹은 여론 재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 의문을 품고 표현했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느낌을 반영한 것입니다. 황 변호사는 또 32,000페이지의 서류 외에 6,000페이지의 서류를 읽고 월요일까지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다. 32,000페이지는 이전에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그때 한참 이제 시작될 때 그때 그 읽어보라고 내놓은 건데 32,000페이지가 그게 뭐 법률 문서인데 그게 보통입니까? 그거 어떻게 소화하는데 그 얼마나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진짜 벅찬 일이죠. 근데 이번엔 또 6,000페이지를 더 내놓고 요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여기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이거 얼마나 지금 이 아주 과속하고 급속도로 지금 진행하는 이 상황입니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물론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속은 안 되죠. 네.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신속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생각과 분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해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죠. 판결이 중요하기보단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을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서는 물론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한국경제 정주필이 지난 1월 2일에 쓴 정규제 칼럼에 이런 제목입니다. 마녀, 지독한 마녀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가 뭐 지독한 마녀 사냥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읽어야 하는 공소장만 32,000페이지다. 헌재는 변호사가 많으니 나누어 읽으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네. 32,000페이지. 이거 많으니까, 아는 거예요. 당신도 변호인단에 변호사 수가 있으니까, 여러 명 있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냐. 네. 그럼 좀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정주필이 하는 말입니다. 말문을 닫아야 하나. 재판관들도 32,000페이지를 분야별로 나누어 읽었을 뿐이라는 고백으로 들린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법관들이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9명의 법관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고백으로 들린다. 어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탄핵 관련 13개 사건은 모두 연결되어 분리할 수 없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봐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같은 신문에서, 같은 그 칼럼에서 졸속 재판 걱정스럽다. 탄핵 심판을 인민재판처럼 할 수는 없지 않나. 인민재판 여기 나왔어요. 탄핵 심리 일정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런 정도의 신속한 재판은
신속한하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신속한 재판은 과속이라고 말을 붙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 뭐 제 판단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장성택 재판 외에 전례를 찾기 어렵다. 아주 신랄한 여기 비평을 한 것입니다. 헌재 측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서둘러 몰아가는 것은 결론을 예단한 짜맞추기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 32,000페이지를 그걸 뭐 나눠서 읽어라. 그리고 벌써 새해 몇 차례 지금 그 변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한 건 괜찮아요. 다들 빨리 그 진행하기를 다 바라는데 그렇다고 과속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까 충분한 그런 이 검토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심판하셨는데, 네, 그 우리에게 좋은 그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 변호사 또 정주필 이런 분들 외에 최보식이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필자인데 최보식 칼럼에 그가 이렇게 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민심은 존중받아야 하나 절대 선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조선일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조선일보니까 그래도 이런 걸 한다 생각을 했어요. 최보식 기자니까 이런 걸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심, 뭐 촛불 민심도 그거죠. 뭐 존중받아야 하지만 절대 선은 아니다. 요새 뭐 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뭐 촛불 민심은 뭐 천심 하나님의 뜻이다. 신성하다,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선이다. 이건 막는 것은 절대 선을 막는 절대 악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네, 절대 선은 아니다. 왜 시작이 됐습니까? JTBC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서 그 만든 그 최순실 PC가 아닌 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 조작해서 만든 그것 때문에 퍼진 여러 가지 헛된 그런 거짓된 소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그 분노한 걸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어떤 권력의 부패를 우리가 놓고 그걸 저항하는 거 그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으로 그렇게 된 그 정보, 거짓된 정보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그 흥분은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죠. 거기 선도 섞여 있겠지만 거기에 선도 아닌 것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심을, 광장의 촛불 민심을 그걸 절대선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참 위선적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글을 뭐 1월 13일이니까 뭐 얼마 안 됐어요. 읽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하면 헌재가 촛불 군중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 기각 이렇게 판결을 헌재가 내리면 촛불 군중이 왜 그러느냐고 일어날 겁니다. 또 인용하면 대통령 탄핵은 맞다. 대통령 탄핵 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파면을 결정을 하면 그때는 태극기 군중이 결코 참지 않고 와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헌재 어느 쪽이 덜 위험한지 우선 고려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혹은 촛불 둘 민심 가운데 어느 게 더 격하게 반응하고 어떤 게 더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까? 네, 그러니까 덜 위험한 쪽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약한 쪽, 이제 강한 쪽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이건 뭐 완전히 공평도 공의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강자 편에 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불공정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최보식 이 선임 기자 또 조선일보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에 사실 앞장섰어요. 이번에 많은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가. 네. 강한 편에 서는 쪽으로 헌재가 가지 않겠느냐.
이건 공평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 행위대로 판단하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법대로 판단한 법치가 전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강한 쪽에, 더 그 우세한 쪽에, 그쪽에 편을 들어주는, 편승하는, 한마디로 촛불에 편승해버리는, 촛불이 강하다면, 그걸 더 생각한다면, 그 헌재가 그게 공평한 것입니까? 판단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편승하는 것이죠. 헌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런 위험을 말하고 있잖아요. 정작 재판관들로 하여금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몰고 가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지금 여기에 가정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몰고 가는 것은 거리의 대규모 촛불 집회일지 모른다. 대규모로 막 촛불이 일어나고 막 그냥 그 열기가 있고 반대하고, 우리를 만약에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만 안 있다고 얼음장 놓고, 안 되면 뭐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기각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 혁명이 일어난다, 촛불 혁명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야, 이거 우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헌재는 그래서 여론에 민감합니다. 여론의 동향에 어떤 것보다 거기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공의로운 것보다, 그래서 뭐 촛불이 강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편향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 정치 재판, 여론 재판,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 아까 정주필의 표현을 빌려면 인민 재판, 네, 이런 것을 헌재도 따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장난 겁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정의의 보루가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최보식 씨의 집회 참가자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자이다. 네. 자, 그러면 촛불 민심은 거의 상당수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씨 편에선 이 측이 되겠죠. 네, 우측이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좌파. 좌파 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촛불 민심은 좌파 민심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최보식 선임 기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최 기자는 아마 난 그렇게 안 썼는데, 아니,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네, 뭐 저하고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글을 썼으니까. 자, 계속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담력이 아무리 센들 촛불 민심으로 신성시된 거룩하다 그렇게 보여진 집회 군중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다. 정치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것이다. 촛불 민심, 공의가 어디 있어요? 사실에 기반해서 촛불 민심이 저렇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엄밀하게 해보니까 대통령이 뇌물죄 혹은 뭐 다른 어떤 정말 이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네, 그래서 이젠 파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전혀 아닌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 진주만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탄핵하자고 했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생떼 같은 그런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갔는데요. 아리조나호 1,몇백 명이 1,700명인가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진주만에 가보면, 저도 가봤는데 그게 바로 메모리얼, 그게 바로 묘지처럼 거기에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가 기름이 아주 둥둥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탄핵하라고 했습니까? 뭐 세월호 놓고 얘기를 하는데, 세월호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굿했어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 그랬다면 탄핵하는데 난 아주 쌍술 들고 탄핵하자고 그러겠죠. 왜? 잘못된 거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다니잖아요. 약한 것입니다. 나쁘고 악한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지지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에 911 사건이 있었어요. 쌍둥이 빌딩. 국방부도 피해를 입었고.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했는데 부시 탄핵해라, 파면해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전혀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시가 이 뉴욕의 자넷덤 위에 올라서 막 그 마이크로폰 가지고 이 메가폰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우리 미국을 이 미국에 대한 그 애정과 미국의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비난하고 너 때문이다 내려와라 너 때문에 생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몇천 명이 죽어갔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한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진주만 그 폭격 기습 루즈벨트 그때 거기 이 태평양 함대 킴벨 제도 그 사람이 해임됐습니다. 책임지고. 그런데 대통령 만약에 비선 혹은 뭐 대통령 그 측근 비리 이것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줄줄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 대통령들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다 이게 하는 영화 다시 재상영하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 다 그분들도 다 탄핵당하고 파면 당해야죠. 왜 이걸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이건 참으로 정말 이건 불공정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진주만 기습 같은 큰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이 911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 부시나 그런 루즈벨트보다 더 나쁜 일을 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촛불 민심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잖아요. 누가요? 촛불 민심 편승했던 아니 그걸 이끌었던 그 기자 조선일보의 기자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공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다 막연히 기대하면 여러분은 바르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떠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한국의 유명한 증권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몇십 밤 잠을 못 자고 연구에서 나온 게 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대통령 아주 선출되는 거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아주 꼭 이 족집게 같이 집어낸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탄핵 이거 기각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믿으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으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증권 분석한 그 사람들이 틀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정말 족집게 같이 잘 맞추면 왜 그러고 살아요,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믿고 이젠 대통령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함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사태를 어리석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지금 방향이 잡혀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분석해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 분석가보다 이게 훨씬 더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 기자의 말은 재판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촛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헌재의 문제만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촛불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언론, 정치권, 검찰도 모두 우르르 촛불에 올라탔다. 이게 지금 아주 자백을 하네요. 네, 촛불에 민심에 올라탔다. 언론이. 물론 올라탄 면도 있지만 촛불을 켜게 만든 게 언론이죠. 조선일보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많이 책임이 있어요. 네, 언론 촛불을 올라탄 게 아니라 촛불을 켜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합류했죠. 먼저가 앞서갔죠. 네, 언론, 정치권, 국회, 검찰까지도 모두 촛불 민심으로 쏠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촛불 민심은 상당수가 문재인 씨 지지자, 그러니까 좌파에 속한 사람들의 좌파의 거의 대부분 민심, 거기에 언론과 정치권과 검찰이 모두 우르르 올라탔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을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우리 민주주의는 한 단계도 전진할 게 틀림없다. 그래요? 최보식 선임 기자님,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JTBC가 국민 대사기극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정보, 거짓 정보, 왜곡된 정보, 짜깁기 정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 무슨 세월호 할 때 무슨 대통령이 구술했느니, 무슨 최순실이가 무당이니, 그러니까 무당에 홀리고 조종받은 그런 사람이니, 그 무당에 홀려서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왔던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려갔다. 얼마나 화가 바치는 일입니까? 특별히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믿는다면 얼마나 정말 아주 분개할 그런 일입니까? 많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심증이 있지 않습니까? 심증 가지고 돼요. 언론까지, 정치권까지, 검찰까지 다 촛불 민심으로 지금 올라탔다고 하는 것은 좌파 민심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한 단계 더 전진합니까? 그것 때문에 촛불 광장 거기서 한 것 때문에 바로 지금 대통령의 부패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들춰내고 독재 권력에 우리가 대항하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탄핵도 했고 국회 탄핵도 시켰고 이만큼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 아닙니까? 무슨 민주주의의 발전입니까? 그게. 국민 대사기국 JTBC에서 벌인 걸 가지고 그런 언론 거기에 정보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거기에 충동된 그런 사람들, 물론 선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의라고 하는 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노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공의, 법치 이런 속에서 한 발 한 발 전진할 때 전진하는 것이지 이렇게 떼를 쓰고 함께 몰려서 뭔가 그냥 이 분명하지도 않은 사실도 안 된 그런 이 정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통과시키고 막 밀고 나가고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때법주의죠. 사실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는 11찬이 12찬이 찻술을 세며 토요일 저녁마다 대통령 탄핵이 축제인 양 군중이 모여들고 있다. 비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촛불 집회하지 마라. 헌재 재판 기다리라. 잘 말한 거예요. 헌재는 이 촛불들에게서 기각이면 혁명이 날 수 있다는 문재인 씨 말부터 떠올릴지 모른다. 네. 솔직한 또 상황을 잘 설명을 했어요.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한 거 기각해버리면 그때는 혁명 날 수 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기각하면 안 되고 인용을 하자. 국회가 탄핵한 거 우리가 손들어 주자. 그렇게 해서 파면시켜 버리자. 그래야 혁명 안 난다.
혁명에 대한 그 두려움. 네, 한국이 무슨 뭐 프랑스 혁명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이게? 그 피해 혁명할 그런 일에 문제인식? 참 이런 그 선동적인 이런 발언을 지도자들이 한다고 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뭐 헌재가 야 이거 어떡하지? 손이 정치 이 촛불 거스리면 안 되는데. 자, 이걸 누가 썼습니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의 탑 기자가 쓴 겁니다. 선임 기자 최보식 기자가 쓴 것입니다. 헌재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아시죠? 그냥 제목을 잡은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헌재는 지금 공의로운 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마녀 사냥이나 여론 재판이나 아니면 정치 재판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 다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 공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의, 공의롭게 판결해야 된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할 때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 따라 행동하신다. 헌재 혹은 법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 봐주고 무슨 뭐 상황 봐서 뭐 옳은 것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판결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재판관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관들과 특별히 헌재에 지금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인기가 많이 떨어져요. 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한다고 그러고 댓글 보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실망합니다 하고 등 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 관리에서 제가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가 인기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가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면에서 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십시오. 인기 관리하지 말고 보신하지 말고 헌재가 옳은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섭니다. 최후의 보루, 공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 그리고 재판 법정이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네, 밑에 있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공의로운 결정은 행위에 따른 결정, 또 충분한 검토 후에 판결하는 것, 법에 따른 판결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이 불공정한 판결을 가능한 두 가지 불공정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눈 감아주고 그냥 봐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봐주기 판결한 것입니다. 이것 불공정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파면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여론의 눈치에 급급하다가 억지로 뇌물죄니 뭐 올감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관들의 죄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물론 안 되겠죠. 물론 우리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잘못 판결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까 최보식 기자 혹은 또 우리 황 변호사 또 정주필 이런 아주 국내의 쟁쟁한 그런 그 지성인들 또 언론에 대해서나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문인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헌재가 지금 이 여론 특별히 촛불 민심에 그냥 민감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 방향을 조절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것이 꼭 우리만의 그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법관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때로 자기의 이해관계와 혹은 뭐 다른 어떤 이 생각과 상충될 때 갈등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 결정하는 인간이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더 이 사법부가 독립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헌재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은 국회가 추천하고 뭐 3분의 1은 대통령이 또 임명하고 뭐 임명 그다음에 뭐 또 여기 대법원장이 또 임명해 버리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섞이는데 그리고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치 행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 대법원은 한 번 뽑으면 종신형입니다. 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미국의 최고의 권위다. 그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이 그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뭐 다 입법부에서 다 행정부에서 다 해도 연방 대법원에서 아니다. 그러면 끝장이 나니까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런데 연방 대법원 그렇게 독립적이면서도 그들이 불공정 판결을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입니다. 1865년에 미국 헌법 제13차 개정 13th Amendment로 말미암아 노예제도는 이제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변을 했습니다. 왜요? 그럼 노예제도가 뭐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압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심이 반영된 지금으로 볼 때는 불법적인 그런 결정을 이 미 연방 대법원이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민심에 따라서. 또 하나는 낙태입니다. 낙태는 1973년 로 v. 웨이드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낙태는 어머니의 결정 권리를 존중하는 것인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태아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집니다. 뭐 어떤 뭐 기간이 뭐 각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뭐 보통 한 3개월, 뭐 전혀 뭐 어떤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 성경은 태아도 생명이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낙태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하죠. 낙태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하죠. 왜 그럼 낙태를 이렇게 찬성하게 됐습니까? 왜 바꿀 수가 없습니까? 다시 여론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동성혼입니다. 이건 2015년 6월에 동성끼리의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로 5대4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9판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 얼마 전에 죽었지만은. 왜 동성혼을 그렇게 합헌으로 인정을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론 때문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동성혼 괜찮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거기 여론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인간의 전통도 그래왔습니다. 그걸 완전히 송두리 뒤집어 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공의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론이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우리보다 헌재보다 훨씬 더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눈치를 그렇게 살피고 여론의 반영을 받는데 한국의 헌재가 이번에 그 여론 민심, 촛불 민심, 뭐 태극기 민심이야 뭐 그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영향을 덜 미치는 것입니다. 영향을 안 받겠어요? 물론 받죠. 그러니까 뭐 증권 애널리스트가 무슨 뭐 탄핵 기각한다고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또 전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워싱턴 DC에 거기에 그 우리 6.25 참전 용사 그 이 메모리얼 기념 이 동산 거기에 한 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전에 우리 자유가 말살당할 뻔한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6.25 전쟁 때입니다. 낙동강까지 그냥 정말 아주 몰려서 그런데 이제 미군 또 이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피를 흘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국의 절반을 자유민주주의 아래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대가를 지불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책임지는 게 좋아요. 대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가 정말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나면 파면 되는 거 그게 합법적이고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만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올가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자유민주주의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큼 최대건 교수의 말처럼 충분한 논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라.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이 판결이다. 맞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헌법재판관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런 목적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이 거리로 나가서 의사 표시를 하는 분들은 그 행동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 특별히 여기 목사님들이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토요일 같은 때 청년들이 함께 나가서 만약 태극기로 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런 때 나가서 함께 합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촛불이야 너무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많고 이번에 보니까 한 60대 70대 그런 이 시니어 세대가 그 영하 10도 그 추위에 이 거리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세웠던 조국 우리가 지킨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좀 울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문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월 1일 날 그 광화문 광장 또 뭐 서울 광장 이런 데서 100만 그 태극기 집회에 모인다고 그러죠. 네, 그런 때 참여해서 또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 좋습니다. 왜?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을 우리가 억지로 지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시한 목적이 아닙니다. 법치, 자유, 민주,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으로 사실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고해버리고 그저 손을 들어서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죄가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표하는 게 아니죠.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이 가치,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 네, 그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것뿐 아니라 왕 앞에
허락도 받지 않고 목숨 걸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하만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행동이죠. 행동도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노력하고 또 다른 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를 쫓는 그 사회, 국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기도, 아까 말씀드려서 오늘 이제 잠깐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의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www.21church.com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역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귀한 소중한 선교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왼쪽에 화면에 메뉴의 맨 아래를 보시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가 선교헌금란입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어떻게 보내시는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